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617번님께서 늘 변함없이 응원하는 애청자 시흥에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가위님, 김진아님, 김현옥님, 아카시즈님, 그리고 유튜브로는 한 500분이 훨씬 지금 조금 내려갔네요. 한 5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요. 미무수아님이 일찍부터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 안 들어오시나 챙기고 계세요. 대한민국 힘내라, 써니스카이님, 무한질주님 다들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도 웃겨요, 그러면. 미무수아님, 저희 브런치의 총무님 역할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유, 챙겨드려야 돼요, 저희가. 진짜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혜연 시사평론가. 저는 일편단심 청취자분들의 사실 아이디를 송 박사님하고 저하고 거의 외우거든요. 일일이 호명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딱 어떤 아이디가 딱 언급이 되면 일단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반갑기도 하고 저희가 뵌 적은 없지만 또 감사하기도 해서 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말 대신에 미소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제 타결이 돼서 세부 내용들이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협의가 됐을까, 타결이 됐을까 궁금하고요. 여기서 무엇을 저희가 또 좀 중요하게 봐야 될지. 먼저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외교 관련 용어는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조금 쪼개서 설명을 쉽게 드릴 텐데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발표해봐야 될 열쇠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인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보통 우리가 뉴스 보다 보면 SMA라고 약자를 줄여서 쓰는데요. 예. 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서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보통 이렇게 사용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네. 91년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키워드 11차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딱 고정된 비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상 요소를 검토를 해서 네. 양국 간의 뭐 실무협상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11차 협상까지 온 건데 그럼 기준은 어땠느냐? 이게 이제 2년 단위로 되거나 5년 단위로 됐었는데 이번 이번에는. 11차 네. 협상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번 협상에 타결된 내용은 2025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좀 긍정평가하는 이면에는 네. 2025년까지는 양측이 이걸 놓고 오락가락하는 요소가 좀 제거된 거죠. 그러면 왜? 5년이군요. 이번에는 그렇죠. 기간은. 예. 네. 기간은 뭐 2020년이 일단 이번에 타결이 된 네. 거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6년인데 네. 앞으로 어쨌든 2025년까지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 2021년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 원입니다. 네. 자, 왜 13. 퍼센트도 높고 지금 액수도 상당히 커요. 그렇죠. 자, 예. 13.9%의 근거를 좀 살펴봤더니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이 7.4%였고 네.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이 6.5% 이것을 더하면 13.9%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정부에서 긍정평가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연간 2025년까지는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있어서 갈등 요소가 될 부분이 어쨌든 안정적으로 협상에서 타결이 됐다라는 점이 네.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협상이 잘 타결되지 않으니까 그럼 무급휴직 시행해라 이래서 굉장히 논란가 됐었잖아요. 네. 이 근거가 없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방위비 협정에 공백이 생기더라도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가능해서는 규정을 만든 것 등등을 지금 정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런데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5년까지 적용될 협정이 타결이 됐는데 기준이 있는데 네네. 이 기준에 있어서의 증가 비용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2025년까지 적용될 증가율 기준이 국방비 증가율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 증가율이 5.4%이고요. 네.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매년 평균 6.1%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네.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 6%라고 만약 가정을 해서 계속 적용이 된다면 2025년에 분담금을 여기에 맞춰서 대충 계산해 봤더니 1조 5천억 원에 육박한다.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 따지면 우리가 3년 동안 얼마 이게 아니라 1년마다 얼마씩 우리는 복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8자 협정이나 9차 협정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지만 최대 4%까지밖에 안 한다라는 것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게 국방비 증가율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가파르게 인상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비용의 문제, 이거는 결국 이제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서 그래도 다행히 한국인 노동자들, 주한미군 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보호가 좀 된 측면이 있어서 그건 긍정평가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뭐 어쨌든 1년 거의 반 이상 교착 상태에 있던 방위비 협정이 체결된 거는 네. 일단 성과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한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부분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참 제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게 아까 말했듯이 4년 뒤, 5년 뒤에는 지금 비교했을 때 거의 44%, 거의 50% 육박하는 증가가 되거든요. 네. 매년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물가 상승률로 하다 보면은 한 2% 정도에서 거의 됐는데 네. 이게 국방비 증가율로 가다 보면은 6%로 간다는 것이 미국에서는 협상을 할 때 원칙과 기준을 얘기를 하죠. 그 원칙과 기준으로 국방비 증가율을 삼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 생각을 한다면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남북 대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를 국력의 상징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많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금액 자체도 일단 크고요. 그다음에 일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 미군 같은 경우에 5년 동안 만약에 협정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 총액 결정되면 5년 동안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한국 5년은 동일하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연 계약을 하면서 매년 올라가게 되는 사실상 재정적인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한국 협상단의 고뇌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방위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은 인도태평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동맹이라는 이 속에서 큰 틀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또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트럼프 정부가 동맹에 대해서 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임승차하지 마라. 돈 더 내라.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지 마. 동맹 갈취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동맹을 중시해. 동맹은 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흐르는 맥락이 뭐냐 하면 중국 때리기는 똑같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똑같은데 이 중국 때리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중시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협상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쿼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2일 날 지금 쿼드 미일, 인도, 호주 양 정상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17일에 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을 먼저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수가 총리와 제일 먼저 정상회담을 또 다음 달쯤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은
동북아의 한미일의 어떤 동맹의 균형 축을 일본으로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쿼드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하라는 압박을 아마 본격적으로 해올 것이다. 계속 그동안도 받아왔었죠. 예,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한국의 협상단이었다면 우리가 쿼드에 대해서 어떤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렇게 부담이 있는 정도의 계약은 하는 거를 조금 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지금 초기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뭐 굉장히 서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양측이. 예, 그리고 뭐 이제 지금 그 주한미군 관련해서 그 우리 한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이 어쨌든 굉장히 노동자들을 최우선 고려한 건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긍정 평가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된 바 있었고, 그럼에도 노동자들이 우리는 괜찮다. 우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부담 주는 협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걸 보면서 제가 좀 가슴이 울컥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모두 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중간에 끼냐 이런 비판에 의식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다시 그 돈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우리나라 경제로 선순환된다. 뭐 이 부분도 일부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장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우리나라 인상 폭이 너무 가파른 것은 사실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쨌든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어떤 또 뭐 비판이 나올지 지지하는 발언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는데 그 부분을 또 하나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제가 좀 봤는데 이게 국방비 상승률하고 너무 격차가 큽니다. 이게 국내 물가 상승률이요. 2018년에 1.5%, 2019년 0.4%, 2020년에 0. 최근에 또 5%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과거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려해서 4% 인상선을 제한을 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제한선이 없이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 그러니까 양쪽이 모두 인정할 만한 기준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또 다음 협상에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어쨌든 한미 동맹이 뭐 중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동맹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 간의 여론이라든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좀 협정이 지연됐을 때 국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앞으로 국내 여론이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거 남아가지고요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사실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을 실사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질문에서 한미동맹의 이점을 과연 한국만이 가지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게는 북한 문제는 지금 관심 밖에 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국가 전략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동맹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 그럼 끌려가는 식의 협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다면 또 얻어내는 게 있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외교 문제는 정말 국가 간의 전체 그림을 보면서 이 협상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고 실익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미카엘라님께서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호명을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오셨다는 얘기도 있고 박진도님께서는 운전 중에도 꼭 들으신다고 항상 청취하고 계시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이번에도 이제 국제 뉴스인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부의장에 우리나라 여성이 지금 선출이 됐다고 해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지네요. 송은희 박사님께서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김미연 위원이 있어요. 네. 이분이 이제 한국인 장애인 여성인데 2018년에 위원으로 됐었습니다. 18년에. 예, 그랬다가 이번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거죠. 아, 그러면은 올라간 예, 거군요. 그동안 일을 참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네. 어떤 일을 했냐? 이분이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6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체결이 됐는데요. 예, 예. 그때 제정할 때부터 협약 본문에다가 장애 여성 조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협약들이나 이런 건 많은데 장애 여성 부분을 넣은 거죠. 네. 왜냐하면 장애 여성은 또 2중, 3중의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한 것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번에 의장이 또 당선된 분은 네. 호주 국적의 장애 여성입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장애 여성들의 발언권이 좀 세진 부분들은 좀 높이 평가해야 되겠고요. 네. 이 김미연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데요. 2000년에 장애 여성 문화 공동체 설립해서 계속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네. 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게 이중 차별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깨닫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많이 와닿습니다. 사회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아마 기대가 되는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장애인 권리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 그것도 또 여성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좀 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 이제 이 김미연 이제 신임 부의장의 인생 스토리를 읽다 보면서 가장 마음에 많이 왔단 말 박사님도 다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회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사회를 바꾸겠다. 정말 이 말이 너무 네.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 사실은 뉴스브런치가 이제 우리가 뭐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이런 거 할 때 네.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 벌써 되지 않았나요? 혹시 여성만을 위한 프로그램 아닌가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서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예. 조금 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도 전문가들도 시민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김미연 의원이 그냥 내가 참지 이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나서겠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고요. 그 계기가 대학을 졸업을 했었는데 네. 본인을 포함해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 후에. 그래서 사회가 나를 거부한다면 내가 사회를 바꾸겠다. 이렇게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 활발한 운동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협약을 근거로 여러 가지 그렇죠. 기준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뭐 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곳곳의 규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교차 차별의 위험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교차 차별,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복합 차별, 예. 멀티플 차별, 이중 차별 뭐냐면 사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구조가 아직도 남아 있고 네. 그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은 이중으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미성년자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뭔가 더 주장하기 어려운. 정말 힘들어지겠군요. 그렇죠. 미성년자라는 예. 이유로 취업이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범죄에 타깃이 되는 경우 이제 현실 우리가 보잖아요. 이런 복합 차별을 현장에서 보면서 문제를 느끼고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인물을 배출하면 좋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인물을 배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역으로 내가 이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제가 막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러네요. 진심으로 예. 박수를 보내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여성 장애인 얘기할 때요.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들이 4명이 학교를 갈 때 여성 장애인은 1명 정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여성만의 힘으로 될 것인가 남성들의 지지와 응원이 함께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 출산 문제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문제에 있을 때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둘러보면 여성 장애인의 출산을 돕거나 산후조리를 돕는 특화된 어떤 장애인 맞춤 산부인과나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부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얼마 전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이 WTO
상무총장이 갔다가 마지막에 최종 고비를 그렇죠. 맞았습니다만 앞으로 여성들이 많은 국제기구로 진출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참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그러네요. 유엔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여성이 의장, 부의장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들의 이 분위기도 우리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또 여성이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차별에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거 제가 딱 한마디만 더 붙이시면 우리나라 양성평등 정책이 여성 중심으로만 설계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성들은 임신이라는 특수 요소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각종 검사,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이런 걸 조기에 발견되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남성들의 경우에는 당뇨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돼서 심각하게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에 잘 안 가서 되는 특성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이 보건의료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과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연동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평등 정책은 사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요. 전체가 같이. 그렇습니다. 예. 또 차이가 차별로 가지 않게 반영하는 정책이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 31개의 여중 여고에서 속옷의 색상과 무늬까지를 규제하는 벌점 규칙이 있다고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금 보도된 내용들인데 서울시 의회가 지난 5일 이런 학칙의 근거가 되는 학생 인권조례 조항을 삭제는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삭제했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한번 무슨 내용인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 인권조례 예전 내용에 보면 네. 학교의 교장, 그러니까 장이죠. 교직원이 학생의 의사에 반해서 복장이나 두발을 비롯한 용모에 대해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돼 있었던 예외 거거든요. 규정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다 보니 서울에 있는 이제 여자 중고교 10곳 중 한 2곳에서 속옷은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 예를 들면 네.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입어야 된다. 예. 하복과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구색 계통의 속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줬다. 예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과한 내용은 이 문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부분은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조항이 남아있는 학교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또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분은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항이 삭제가 된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보시는지. 이 조항이 저는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의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조항이다. 이때면 학교에서 속옷을 입고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안에 입는 속옷이 비치든지 레이스가 있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규제를 하고 여름에 그 더운데 스타킹 꼭 신게 규제를 하고 또 웃기는 것이 블라우스 길입니다. 팔을 들어가지고 속옷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지키면 벌점 준다. 이거는 과도한 규제였다. 그래서 아마 많이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학교 일선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물론 건강이라든가 위생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너무 속옷 비치지 않게 이런 거 주의하자 정도는 말은 어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데 예. 벌점을 주고 조항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옛날 시대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만약 어떤 직장에서 여직원들 이런 거 안 하면 벌칙 주겠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것이 뭔지 어른들의 훈육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그 주간 똑똑똑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젊은이들은 본인들을 너무 보호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하는 그런 시각, 평등하지 않은 시각에 대해서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하더군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